네, 반갑습니다. 자, 보험계약법 요거 할게요. 우리가 이 11월 반, 12월 반 이렇게 2달 동안 쭉 이어지는 강의인데 얘는 우리가 5번이죠. 5번인가 이루어지는 강의입니다. 그렇죠. 5번 동안 보험계약법의 이 교재 내용을 쭉 같이 공부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부담스러운 내용은 아닙니다. 보험계약법은 그야말로 법인데 뭐 다른 책 볼 것도 없고 다른 강의 들을 것도 없고 그냥 이 책이랑 강의 잘 들으시면 합격 수준에 다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는 보험계약법이 판례가 많이 나오는데 판례는 뭐 판례를 위주로 공부하는 건 좀 포커스가 안 맞고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일단 기본 개념 위주로 공부하고 판례 나중에도 전혀 늦지 않아요. 한 이틀 전에 해도 될 정도로 판례는 전혀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 개념을 쭉 하고 공부를 쭉 하고요. 어차피 우리 이 과정 중에 마지막에 하루 특강이나 판례 특강 같은 걸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그거 공부하시면 되고 또 제가 강의하면서 판례를 또 중요한 판례는 다 언급을 하거든요. 그거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1차 강의를 쭉 오래 했기 때문에 판례가 어떤 판례가 새 판례고 어떤 판례가 중요한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 시험 때쯤 하면 교수님들이 또 보고 내는 판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다 캐치해서 다 알려드릴 거니까 판례를 뭐 여러분이 따로 업데이트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쭉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쵸? 작년에도 찍은 판례 다 나왔죠, 그죠? 네, 다 나왔어요. 그리고 요런 게 쟁점입니다. 딱 그렇게 나오잖아요. 딱 요렇게 틀리게 낸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떤 기술적인 면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이 기본 개념에 익숙하면 그거는 나중에 해도 충분해요. 판례는. 그리고 이제 이거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그 어떤 법적인 개념을 잡는 거기 때문에 개념만 잘 잡아 놓으면 판례가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개념으로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자, 보험계약법은 이제 여러분이 1차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이고요. 지금 미리 공부해 놓으면 좋을 것이고, 또한 보험계약법은 2차 할 때도 아주 중요한 과목이에요. 이걸 직접 묻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을 베이스로 해서 약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관을 이해할 때 보험계약법이 아주 중요하죠. 또 때로는 시험 문제에서 보험계약법을 아예 물어보기도 해요. 우리 그 자동차 배상 책임, 그 과목에서는 보험계약법 파트를 아예 직접 물어본 해도 최근에 있었어요. 예를 들어 피해자 직접 청구권에 대해 쓰시오. 이런 식으로. 아예 보험계약법을 그대로 물을 수도 있고요. 또 금년 자동차 보험 우리 2차, 자동차 배책 2차에서 나온 사례가 제가 금년 1차에 중요하다고 했던 그 판례 사례가 그대로 나왔어요. 그 자동차를 양도한 다음에 이 양도한 걸 다시 되팔았을 때 이 그 보험은 그 되판 경우에도 적용이 되느냐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 2차 사례에서 그대로 나왔고 1차 때 이미 다 풀었던 내용이에요. 1차 때 중요하다고 하고 사례 다 보여드리고 따로 공부를 안 해도 그거 갖고 풀 수 있었을 정도로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얘네들은 다 여러분들이 공부해 놓으면 다 좋고 중요하고 업무할 때도 중요하고 아주 중요한 과목이 바로 보험계약법이 되겠다. 1차 과목 중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실무에서도 가장 중요하죠. 손사이론이나 보험업법은 1차 패스용으로 공부해도 되지만 계약법은 좀 제대로 공부해 놓는 게 좋죠. 자, 그럼 보험계약법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큰 흐름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컨텐츠를 보시면요. 핵심 이론이라고 하는 부분과 문제 부분을 따로 나누었죠. 그죠? 핵심 이론과 문제 부분.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우리 교재상 어디죠? 244페이지부터 문제가 있어요. 번잡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문제를 뒤로 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 이 교재를 많이 읽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이 여러 번 봐야 할 파트는 239페이지까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39페이지의 본문을 여러 번 읽고 이해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본문에 있는 내용으로 거의 대부분 커버가 다 돼요, 여러분. 물론 이제 여기서 커버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는 다른 책에서도 커버 못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최대한 줄여서 200페이지 내로 압축을 시켜놨으니까
이 내용을 많이 공부하고 익숙해지고 하면 됩니다. 됐죠? 그럼 핵심 이론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볼까요? 차례를 보면 첫 번째가 보험계약법 통칙입니다. 보험계약법 통칙이 1편이라고 되어 있어서 거기 내용이 개요, 보험계약의 요소, 그 다음에 보험약관과 증권, 약관의 교부 설명, 고지, 그 다음에 보험계약의 성립과 보험금 지급, 보험료의 지급, 통지 의무, 무효 변경, 부활, 타인을 위한 계약 이렇게까지 해서 총 11장이 보험계약법의 총칙 파트가 돼요. 이 보험계약법 총칙 파트는 모든 계약, 즉 손해보험과 임보험계약의 공통적인 내용을 다루는 파트예요. 옛날에 우리가 시험이 좀 쉬웠을 때는 여기서 보통 한 24문제 정도 나왔어요. 옛날에. 네, 그럼 뭐 합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을 정도인데 지금은 절대 그렇게 안 나와요. 24문제 정도 안 나오고요. 요즘에는 적게 나오면 여기서 한 16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파트별로. 16문제나 많이 나오면 한 20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16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최근에 시험이 어려워져서 예전 시험, 즉 제가 시험 쳤을 때는 이제 10년도 더 지났을 때이잖아요. 예전 시험에는 손해보험계약 파트나 뒤에 있는 3편 임보험계약 파트 중에 임보험계약 파트를 안 공부하고 들어가는 사람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비중이 적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제 시험은 2편과 3편이 골고루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16문제 나오면 나머지 24문제가 남잖아요. 그럼 손해보험계약에서 뭐 한 12~13문제 이렇게 나오고 임보험계약에서 뭐 한 10문제 내지 뭐 한 8문제 이렇게도 나오고 많이 나올 때는 임보험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뭐 한 3~4개 나오던 게 지금은 뭐 거의 한 10개 정도 나오기도 하고요. 또 판례라고 할 때 여러분 판례가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임보험 판례가 대부분이거든요. 임보험 판례가 대부분이니까 당연히 판례를 내면 임보험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화재보험은 판례가 별로 없어요. 다 옛날 판례로 다 커버가 되거든요. 자동차 보험과 임보험이 거의 판례의 80%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보증보험 이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판례 비중이 높아지면서 임보험 시험도 아주 중요해지는 파트가 돼요. 자, 그래서 2편 손해보험 계약은 손해보험의 기초, 보험 가액과 금액, 초과중복, 손해방지, 보험자 대위, 양도, 화재, 운송, 해상, 뭐 이렇게 해상은 제가 둘로 나눴고요. 위부까지.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총 13개로 나뉘어지고 그 다음에 임보험계약은 1, 2, 3, 4장 이렇게 작게 나뉘어지죠. 그래서 임보험의 기초, 타인의 생명보험, 타인을 위한 보험, 상해질병보험. 파트는 작은데 임보험은 아무래도 판례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손해보험은 파트는 큰데 판례가 거의 많지 않기 때문에 공부할 때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보험계약법 총칙은 뭐 내용도 중요한데 기본적으로는 판례가 늘 많기 때문에 판례 공부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결국 여기 있는 각 장에 하나씩 나온다고 보셔도 돼요. 제가 일부러 그렇게 나눈 거고요. 이게 일반적인 대학 교재의 그 편제가 아니라 제가 일부러 빼놓은 거예요. 이렇게 교재를. 그래서 교재의 그 파트를 나눈 것은 제가 제 나름대로 여기서 한 문제 이런 의미로 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기 한 장에 하나씩이라고 생각하면 딱 좋다. 근데 임보험은 더 많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공부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강의의 목적은 여러분이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좀 빨리 좀 잘 이해하고 제대로 이해하고 둘째는 이것을 매일매일 여러분이 조금씩 공부하기 때문에 진도를 빼주는 의미가 있는 거죠.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지만 진도를 제가 빼주니까 그 진도만큼 잘 리뷰하고 복습하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공부 방식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여기 오프라인에서 수강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거니까 일주일에 나갔던 분량을 그냥 가볍게 잘 복습하면 됩니다. 그죠? 온라인으로 뭐 빠르게 들으시는 분은 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잘 들으시면 되고 오프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일주일마다 이렇게 강의가 계속 열리니까 이 일주일마다 열리는 강의에서 제대로 열심히 집중해서 듣고 그 다음에 뭐 또 듣고 싶으면 온라인으로 또 듣고 그 다음에 좀 복습을 좀 하시면 돼요. 그렇게 어려운 공부 아닙니다. 1차는 우리 굉장히 많이 붙었고요. 1차는 좀 어렵게 나와서 그렇지 아마 예년처럼 나왔었다면 아마
금년에, 그러니까 2017년에 공부했던 사람들 거의 다 붙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반에서. 근데 금년이 역대 가장 어려웠기 때문에 몇 명 떨어졌는데, 여러분이 그냥 잘만 따라오면 1차 수준은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제가 잘 대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잘 갑시다. 제1장이 보험계약법의 개요, 요 파트가 되겠죠. 보험계약법은 도대체 뭐고, 내용은 뭐냐, 이렇게 하는데, 다른 교재 같은 경우에, 대학 교재 같은 경우에는 보험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하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가 1차 시험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법조문을 보자고요. 자, 664조입니다. 이 편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보험과 공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에 준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이 편이 뭐냐면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있는 이 내용이 보험계약법인데 이 보험계약법은 상법의 제4편이 됩니다. 그래서 이 편의 규정은 이란 뜻은 상법 제4편은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죠? 상법 제4편은 이렇게 내용이 되는데 얘가 법이 상법이니까 당연히 어디에만 적용되는 법이어야 하냐면 상행위에만 적용되어야 하는 법인 거예요. 그렇죠? 상법이니까. 상행위가 아닌 민법이 있죠, 여러분? 그럼 민법이 적용돼야죠. 근데 상법에 있으니까 보험계약법은 누구한테 적용돼야 돼요? 상행위에 적용돼야 됩니다. 그럼 상행위란 뭐냐? 이 둘이 거래를 하는데 한쪽이 상인이면 상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보험회사는 상인입니까? 상인이에요. 그럼 상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보통 우리가 이런 영리 목적으로 어떤 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상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돈을 벌 목적으로 어떤 업무를 그 업무가 상법에 정해진 업무일 수도 있고 상법에 이렇게 나열되어 있지 않은 업무일 수도 있는데 그 업을 계속하는 게 상인입니다. 그러면 보험회사와 여러분이 계약을 체결하죠. 그럼 이거는 상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상인과 계약한 거니까. 그런데 여기 이 664조에 왜 이런 내용이 나오느냐? 왜 나오냐면 상인과 계약을 체결했을 때만 적용되는 법인데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호보험이나 공제에도 적용한다. 이렇게 적용되어 있죠. 그럼 상호보험이나 공제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상인이 아니라는 특징이라는 걸 갖고 있다는 거죠, 얘들이. 즉, 돈을 벌 목적으로 하는 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호보험과 공제가.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요 664조를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네요. 원래 이 상법 제4편은 상행위에 적용되는데 상행위가 아니라 공제나 상호보험 같이 상행위로 볼 수 없는 행위에도 적용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그럼 밑에 해설을 잠깐 볼게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리보험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영리가 상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까 돈을 벌 목적. 돈을 벌 목적으로 하는 보험뿐만 아니라 그 외의 보험에도 적용된다. 이거예요. 그럼 그 외의 보험이 뭐냐면 상호보험이나 공제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공제는 기본적으로 돈을 벌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협동조합 같은 겁니다. 우리가 신협, 농협, 아니면 교직원 공제 이런 것들은 원칙은 돈을 벌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 공제회의 회원들끼리 돈을 모아서 이 돈을 모은 것 갖고 서로 잘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산도 운영하게 되고 영리도 목적으로 이렇게 좀 판매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물론 우리 일반인으로 봤을 때는 교직원 공제나 아니면 농협이나 신협이 영리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되진 않지만 본질은 비영리 목적인 셈이었던 거예요. 얘네들의 출발점은. 그래서 비영리 목적의 보험에도 적용되더라 하는 거예요. 공제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보험의 어떤 형태를 띠면 이 법이 적용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이라고 했기 때문에 보험의 형태를 띠고 있으면 다 적용하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밑에 다음 단락에 보시면 거기 보면 넓게 보면 거기 보면 여긴 안 해놨구나. 우리가 보험법의 분류를 제가 해놓은 건데 보험법을 보면 공보험과 관련된 법규가 적용되는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이나 이런 수출보험이 있고
그리고 민간에서 적용되는 영리보험이나 상호보험이 있는데, 그죠? 그리고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별도의 법규가 있죠. 그 외에 배상책임보험도 다 별도의 법규가 많습니다. 이러한 법들이 적용되고 있어요. 보험에서는. 그런데 이 보험계약법은 어지간한 보험자가 붙으면 다 적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험계약법은 어디 보험에는 적용 안 된다 이러면 틀린 질문이 돼요. 어지간하면 다 적용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되겠다. 그러면 이 664조의 그 취지가 뭘까요? 이 664조의 취지는 보험과 유사한 계약을 했을 때 이 법으로 규율하겠다 이겁니다. 그럼 왜 규율하는 거예요? 이 법은 바로 보험 단체를 보호하는 법이기 때문이에요. 흔히 말하면 소비자 보호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상법 4편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규이기 때문에 이게 보험에 유사한 보험이라고 해도 적용하겠다. 이게 이 취지예요. 즉 보험 계약자 단체를 보호하겠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됐죠? 664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지문에서 보험계약법은 뭐 영리보험에는 적용 안 된다. 뭐 비영리보험에는 적용 안 된다. 뭐 공제에는 적용 안 된다. 하여튼 적용 안 된다 하면 틀리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제부터 보험계약법의 특징을 우리가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럼 보험계약법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 보면 공공성, 사회성, 기술성, 단체성, 그리고 상대적 강행 법규성, 그리고 윤리성, 선의성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시험이 쉽게 나오면 이제 나오는 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는 상대적 강행 법규성은 시험에서 늘 다루고 있는 부분이 되고요. 그래서 중요하겠죠. 자, 보험계약법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공공성과 사회성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공공성과 사회성이냐면 실제 이 둘 사이에 계약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 보험회사인데 우리 보험계약법에서는 보험회사를 보험자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그래서 보험계약법에서는 보험자고요. 그 다음에 보험업법 공부할 때는 보험회사예요. 자, 그런데 얘를 뭐라고 하냐면 보험계약자죠. 둘 다 같은 자예요. 그죠? 보험을 운영하는 자, 보험을 계약하는 자. 이게 쌍방 계약을 하는 건데 실제 이 둘 사이의 계약이지만 결국은 어떻게 걸려가는 거예요? 이 둘 사이의 계약이 여러 개로 이루어지죠. 왜냐하면 보험 계약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단독 계약이지만 사실상 얘네들이 되게 많아요. 뭐 100만 명, 10만 명 막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럼 보험 계약자가 만약에 10만 명이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효과가 얘들한테도 바로 간다는 거예요. 즉 만약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1,000만 원을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되는데 얘가 계약자예요. 그런데 자기가 더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막 도끼를 들고 와서 막 더 달라고 막 땡깡을 부려요. 그랬더니 보험회사는 민원 받기도 싫고 도끼에 맞으면 피나니까 어떻게 해요? 미안해 그러면서 원래 1,000만 원 줘야 되는데 1,500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1,0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1,500원을 주면 나머지 500은 안 줘야 되는데 줬죠. 근데 그 500이 어디서 나온 돈이냐면 얘네들이 낸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500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나머지 그 10만 명의 계약자들한테로부터 뺏어서 낸 거예요. 그게. 그럼 결국은 얘는 500을 더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얘네들은 어때요? 나머지 계약자들은 500의 손해를 받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공공성과 사회성의 특징이에요. 다른 말로는 단체성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험계약은 굉장히 독특한 계약이기 때문에 내가 많이 받으면 내가 그러니까 부정당하게 많이 받게 되면 다른 계약자한테 손해가 가요. 이해되시죠? 그게 아주 굉장히 독특한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이죠. 굉장히 사회적이고요. 단체적이고 공공적이에요. 이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운영해야 되는 어떤 그 필요성이 있는 보험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보험이라고 하는 게. 이게 상호 부조나 이런 거기 때문에 국가가 이런 것들을 좀 운영해라. 그래서 산재 같은 거는 국가가 하죠. 이 공공성입니다. 그런데 일반 민영보험은
이 보험계약법이 적용되는 일반 민영보험, 즉 국가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사기업이 하는 이 보험계약 중에서도 마치 국가가 운영하는 것처럼 굉장히 공공성을 띠고 있는 보험이 많아요. 바로 자배법. 자배법 자동차 보험은 굉장히 공공적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 실손의료보험. 실손의료보험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의 그 사각지대를 보충해주는 보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띠고 당연히 이 사회 구성원들이 다 같이 계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성을 띱니다. 그죠? 그래서 이 보험을 아무나 운영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잘 규제를 해야 되고 또 금감원 규제를 또 받게 됩니다. 기술성은 이 보험계약의 좀 독특한 특징인데 보험회사가 이 계약자랑 보험계약을 할 때 그 보험료를 받는데 이 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계산되는 게 아니라 통계적인 기술적인 어떤 통계 기술로 산출된 보험료를 받게 되죠. 그래서 수리적 기술적인 특성이 생긴다는 거죠. 예를 들어 뭐 핸드폰 하나를 팔 때는 핸드폰의 원가 플러스 마진을 남기지만 보험을 팔 때는 이 보험료가 원가라고 하는 이 보험료가 만드는 비용이 아니라 앞으로 얼마큼 사고가 날지를 예측해서 그 예측치를 보험료에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매우 기술적이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뭐 사회과학의 꽃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보험료를 계산하는 그 통계적인 어떤 기술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성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가 바로 위험 측정이라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험 측정과 관련한 보험계약법의 특징은 이렇게 하면 기술성이에요. 위험을 제대로 측정해야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기술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 보험계약법에서 두고 있는 많은 제도가 있는 게 그게 바로 뭐냐면 알릴 의무입니다. 알릴 의무, 고지 의무, 통지 의무, 보험 목적 양도의 통지 의무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계약자가 보험회사에게 뭔가를 알려주는 의무 있죠. 이게 다 위험 측정과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위험 측정, 알릴 의무 이렇게 하면 이게 다 뭐랑 관련되어 있다? 기술성과 관련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단체성은 바로 어떤 내용입니까? 얘네들이 되게 많다 이거예요. 단체성. 그래서 아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 명한테 돈을 더 주면 다른 애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게 바로 단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운명 공동체적인 성격을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험계약은 이러한 단체성에 비롯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보험 단체성을 고려하는 게 우리 보험계약법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보험회사 입장의 내용을 좀 이해하고 보험회사 입장을 좀 반영해주는 내용들이 단체성이 있습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 여러분 얘네들이랑 계약을 하는데 한두 명이랑 계약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계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정형화된 조건으로 계약하는 게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얘네들 계약할 때 다 서로 다른 조건을 계약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그때마다 약관을 다시 만들고 조건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너무 힘들죠. 그래서 단체성에 의해서 생기는 게 뭐냐면 보험 약관을 정형화시켜서 이 정형화된 약관을 적용하는 게 단체성에서 비롯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두 번째 문단 잠깐 볼까요? 보험회사한테 위험 선택권을 주기도 합니다. 그죠? 보험회사한테 위험 선택권을 준다는 것은 워낙 많은 애들이랑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걔네들한테 허락받는 것보다 보험회사 허락하는 게 편하다 이거죠. 이런 내용이 되고요. 위험 선택권이라는 게 이제 보험회사가 승낙한다 이거예요. 이 계약에 대해서. 그죠? 그 다음에 거기 보세요. 특정 계약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거 뭐예요? 특정 계약자한테 이익을 주면 다른 계약자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정 계약자한테 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A랑 B가 있는데 A는 도끼를 들고 와서 돈을 달라 그러고 B는 그냥 웃으면서 돈을 달라 그랬을 때
보험회사가 도끼를 든 사람한테 약관을 좀 대충 적용해주고 웃으면서 돈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약관을 굉장히 빡빡하게 적용한다면 이거는 형평에 어긋나죠. 그래서 거기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약관 해석의 원칙이나 계약자 평등 대우의 원칙도 단체성에서 비롯됐다 이거죠. 한 사람만 잘 봐줘도 안 되고 한 사람을 너무 좀 심하게 대해도 안 되고 모든 계약자는 똑같이 대해라 하는 원칙이 단체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케이 됐죠? 자, 이런 것들이 단체성이 되고요. 자, 상대적 강행법규성 이제 중요하니까 좀 집중을 해볼게요. 막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면 좋은데 일부러 제가 그 커리큘럼을 5번으로 줄여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길게 무조건 가면 좋겠지만 8번, 10번 이렇게 강의해도 되겠지만 그러면 이제 헛소리가 반 이상이에요. 그렇게 하면 재미는 있지만 뭐 이렇게 좀 시간 대비가 좀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제가 이렇게 좀 가끔 여러분 집중력이 떨어지면 뭐 그때 헛소리를 한다거나 하겠습니다. 아직은 안 떨어졌어요. 왜냐면 시작한 지 30분도 안 됐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제 떨어지겠죠, 조금. 자, 상대적 강행법규성 보겠습니다. 중요한 주제예요. 상대적 강행법규성을 이제 우리가 이 법규정의 성격에서 우리가 이렇게 목차를 낸 거예요. 즉, 상대적 강행법규성은 663조를 잘 이해하냐, 아니냐, 요 내용이 됩니다. 자, 663조를 잘 이해합시다.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시험에서도 아주 자주 다루고,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 실무에 가서도 많이 다루게 되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자, 그것을 알려면 먼저 법조문의 구조를 좀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법조문이 만약에 1조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죠. 만약에 1조 이렇게 있으면 법조문은 이렇게 돼 있고 보통 끝나요. 법조문은 보통 어떻게 돼 있냐면 뭐뭐 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죠. 왜냐하면 법은 사람들을 규율하는 거니까 대부분 뭐냐면 야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겠죠. 법에서 야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법은 많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너 이렇게 해도 돼 라고 얘기하려면 그 법은 뭐냐면 요러요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요거 해도 돼. 요런 법을 만들 수 있죠. 예를 들어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 의사 행위를 해라. 의료 행위를 해라. 이런 법을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법에서 권리를 주는 법인데 그런 것들은 모든 우리 일반인한테 다 적용되는 법이 아니죠. 그래서 보통 법에서 뭐가 들어가겠어요? 야, 너네들은 요런 거 하지 마. 요런 게 법의 규정이에요. 보통 법은 그래서 어떻게 구성되냐면 너네들은 이런 거 하지 마.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런 것도 하지 마.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법이 이렇게 그리고라고 우리가 연결될 수도 있고 그죠? 넌 이거 하지 말고 그리고 이것도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야, 넌 이거 하지 마. 그런데 그러나 요거는 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렇죠? 보통 이거는 그리고라고 보통 법에서 말하겠죠. 그 얘는 다만 혹은 그러나 이런 식으로 법에서 명칭이 주어질 거예요. 그렇죠? 이때 너 이거 해. 그리고 이것도 할 수 있어. 이런 법조문은 흔치 않아요. 그냥 왜냐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 너는 요거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니까 괜히 여기다가 문장을 주어 동사 목적어를 이렇게 넣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흔치 않고 있긴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아예 이런 경우죠. 하나의 문장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조문은 하나의 문장으로 끝나거나 2개의 문장으로 끝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3개도 있겠지만 거의 없겠죠. 2개로 끝납니다. 문장이 하나거나 2개 이상이거나. 그러면 그리고라고 할 때 우리가 이 법조문을 뭐라고 하냐면 제1문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장을 해석할 때 법학자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러면 제2문이 되는 거죠. 그럼 3번째 문장이 있으면 제3문이 되는 거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다만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이 법조문의 성격이 굉장히 독특해져요.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남녀가 사귀었는데, 여자가 남자한테 조건을 하는 법이죠. 일종의 법이잖아요. 여자가 남자한테 조건을 주는 거예요. 오빠,
오빠 뭐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죠. 예를 들어 오빠 바람 피지 마. 오케이? 됐죠? 바람 피면 안 돼요. 다만 이럴 땐 돼. 뭐 이런 거잖아요. 내가 죽으면 돼. 이렇게 됐죠? 자 보세요. 이렇게 오빠 바람 피지 마. 다만 내가 죽으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오빠 바람 피지 마. 다만 내가 죽으면 괜찮아. 이렇게 할 때 이 조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꼭 지켜야 되는 원칙이죠. 그래서 이 조문의 성격은 뭐가 되냐면 원칙이 되는 거예요. 이 오빠는 이 여자를 사귀는 순간 바람을 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는 있어요. 예외는 뭐예요? 죽으면 계약이 깨지니까 죽는 걸로 하지 맙시다. 내가 해외여행에 가면 그때는 딴 여자 만나도 돼. 만약 이런 굉장히 쿨하다 그죠? 그런 조건을 넣었다면 이게 예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벗으로 이렇게 다만 벗 이런 식으로 문장이 연결된 경우에는 앞에 문장이 원칙이요, 뒤에 문장이 예외다. 요거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것이 약관에도 똑같은 거라고요. 약관도 법이랑 똑같은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요게 아주 중요해요. 그럼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요걸 우리가 본문이라고 얘기해요. 본문. 원칙이기 때문이에요. 진짜 이 문장에서 하고 싶은 말 이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 문장에서 하고 싶은 말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단서라고 보통 표현한다고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약관에서도 이런 조문이 많거든요. 그러면 계약자는 뭐뭐 하면 안 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러한 경우에 해석할 때는 이게 원칙이고 이건 조건을 만족했을 때 아주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됐죠? 자, 요거 갖고 663조를 보자고요. 봅시다. 21페이지 하단.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자, 이제 이 문장을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결론은 뭐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면 이 편의 규정은 그죠? 뭐 할 수 없어요. 계약자한테 불리하게 변경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죠? 본문이 되는 거예요. 본문. 663조 본문. 근데 뒤에 그러나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그러나 이렇게 해놓고 단서는 뭐가 있어요? 재보험이나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은 그러하지 않다. 이 말은 뭐예요? 해석하면 예외죠. 그럼 뭐예요? 오빠 바람 피지 마. 그러나 내가 해외 가면 바람 펴도 돼. 이거니까 앞에 있는 문장은 뭐예요? 이 편은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불리하게 변경해도 된다. 오케이? 됐습니까? 이걸 잘 해석하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쵸? 이게 상대적 강행 법규성이에요. 별것도 아닌데 시험에서 잘 나오고. 자, 그러면 이제 이 편의 규정부터 해서 이 법조문을 잘 해석해 봅시다. 여러분, 제가 책에다가 왜 항상 이게 제 책에만 있는 거예요. 기존의 수험서에 없었던 건데 요즘 나오는 수험서에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 책을 보면 항상 주제마다 뭐가 있어요. 이렇게 법조문이 먼저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법조문을 해석하죠. 제가 공부할 때나 그 이후에도 없었고 제가 이렇게 법조문을 넣고 하는 이유가 실제 법 공부는 법조문을 봐야 돼요. 해석을 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보여주는 거예요. 요즘 나온 수험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처음이에요. 우리 쪽에서는. 제가 공부하는 방식을 그대로 책에다 써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663조 다시 봅시다. 2편의 규정은 했으니까 이제 목적이 되는 그 애는 뭐예요? 2편이니까 상법 제4편이죠. 그죠? 상법 제4편은 크게 중요하지 않죠.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이걸 해석해야죠. 여러분, 당사자 간의 특약이라는 뜻은 뭐냐면 상법에 있는 내용을 별도의 특약을 가지고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실무에서 뭐냐면 약관에다가 적용했을 때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보험약관을 만들잖아요. 이 약관이 특약이에요. 당사자 간의 특약. 그래서 약관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혹은 약관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별도의 보험약관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대상이 누구죠?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 못한다는데 여기서 목적이 누구예요? 계피수죠. 그럼 계피수의 공통점이 누굽니까?
바로 계약 당사자인 보험회사의 반대편에 있는 자들이죠.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계약자 측에 있는 자들이에요. 계약자 측.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소비자 측에 있는 사람들이죠. 회사와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 자, 그 다음 보세요. 소비자 측에게 불리하게, 불이익으로 한다는 게 불리하게죠.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자, 그럼 다시 봅시다. 상법은 각각의 보험약관을 통해서 계약자 측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 안 된다.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이 문장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첫 시간이라 제가 법조문을 읽는 법을 같이 공부하는데 저는 경영학 박사예요, 이제. 박사입니다. 그런데 결국 패스했어요. 그런데 법학 박사 아니에요. 아니지만 업무를 하면서 법학에 대해서 연구하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법학을 박사만 강의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이 법조문을 가만히 볼 때 법조문을 정말 잘 해석하는 방법이 뭐냐면 잘 모르겠죠? 그럼 반대 해석하면 돼요. 이게 정말 제가 경험해 보면서 아주 유용한 방법이에요. 약관을 잘 해석이 안 돼요. 그럼 약관을 반대로 해석하면 본질을 알게 돼요. 그럼 여러분 이 문장 반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한다잖아요. 그럼 반대 해석하면 뭐예요? 이거 반대 해석하면. 계약자한테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면 반대로 딱 돌려서 해석하면 보험자한테 유리하게 변경하지 못한다로 해석되죠. 오케이? 그게 지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시험 지문에. 보험자한테 유리하게 변경할 수 없어요. 왜? 계약자 측한테 불리하게 변경하면 안 되니까. 됐죠? 계약자 측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고, 그러면 이거 또 다른 식으로 반대 해석해 볼까요? 그러면 계약자 측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건 돼야 안 돼요? 이거 보니까 이 문장 되죠? 맞죠? 이거 갖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요거를 보통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냐면 계약자한테 불리한 변경은 금지되죠. 그런데 뭐는 오케이예요? 계약자한테 유리한 변경은 오케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상대적인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한편 또 이게 편면적인 규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 박책에 이렇게 돼 있다. 편면적 규정이라는 건 뭐냐면 한쪽 면만 강행한다. 이거예요. 그럼 다른 쪽 면은 오케이다. 이 뜻이에요. 그럼 뭐만 강행이에요? 불리한 변경만 안 되는 거지. 뭐는 되는 거예요? 유리한 변경은 된다 이거예요. 계약자한테. 상법보다 약관을 유리하게 만드는 건 상관없다고요. 편면적 규정이라고요. 이거를 아예 이렇게 만들면은 편면적이 아니죠. 즉 약관을 만들 때 상법을 벗어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상법을 절대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건데 얘는 어떻게 해요? 벗어나되 어떻게 벗어나는 건 괜찮은 거예요. 상법보다 계약자한테 유리한 건 되고 불리한 건 안 되고 이쪽은 되고 저쪽은 안 되니까 편면인 거예요. 이쪽 면은 되고 저쪽 면은 안 되고. 됐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떤 책에서는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이 구분하는 게 사실 제 생각에는 의미가 없어요. 제 생각에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상대적 강행 규정은 어디서 나온 거냐? 이 편면적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663조 본문에서 지금 제가 얘기한 거예요. 뭐만 되니까? 불리한 것만 안 되고 유리한 건 되니까. 그러면 663조 단서까지 가면 상대적 강행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여기까지 오케이죠? 663조 본문을 이해해야 돼요. 다시 뭐라고요? 상법은 약관으로 계약자한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유리하게 변경하는 건 된다. 됐죠? 계약자한테 불리하게 변경한다는 것은 보험자한테 유리하게 변경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다.
어때요? 여기까지 오케이죠? 자, 두 번째 문장 봅니다.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자, 지금 663조 단서 읽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재보험, 해상보험, 기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뭐 해도 된다? 계약자한테 불리하게 바꿔도 된다. 오케이, 맞죠? 됐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 자, 재보험,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은 과연 뭐냐 이거예요. 얘네들을 우리가 판례와 실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기업보험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판례와 실무는. 그래서 재보험, 해상보험, 기타 유사한 보험은 기업보험이에요. 그럼 요거를 다른 말로 치환하면 어떻게 돼요? 기업보험은 뭐 해도 된다? 기업보험은 계약자한테 불리하게 바꿔도 된다. 이해되죠? 그러면 반대로, 이 반대되는 사람 누굴까요? 기업이 아닌 사람 뭐겠어요? 개인이죠. 개인보험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문장은 앞에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개인보험의 경우에 이 편의 규정은 계약자한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고 기업보험인 경우에는 계약자한테 불리하게 변경해도 된다. 어때요? 맞죠? 이게 바로 상대적 규정이 되는 거예요. 왜 상대냐? 개인인 경우에는 불리한 변경이 되지만 기업인 경우에는 불리한 변경을 불리한 변경이 안 되지만 기업인 경우에는 불리한 변경을 하든 말든 규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상대적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개인보험에서는 강행 규정이에요. 뭐가 강행 규정이에요? 상법 제4편이. 그러나 기업보험에서는 상법 제4편이 강행 규정이 아니에요. 그러면 강행 규정의 반대말이 뭐냐면 임의 규정이에요. 그러면 강행 규정은 여러분 어떤 뜻이겠어요? 강제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정. 임의 규정은 네 마음대로 하라는 규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지금 663조를 분석을 끝낸 거예요. 663조 본문은 유리한 변경은 되고 계약자한테 불리한 변경은 안 되는 규정인데 이것은 대상으로 놓고 보면 기업보험에서는 적용을 안 해도 되고 오직 소비자를 개인으로 하는 보험에서는 강행 규정으로 적용해라. 즉, 이 상법의 본질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상법 4편의 본질은 개인 소비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아가냐면, 얘의 본질은 뭐라고요? 개인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지가 있죠. 그럼 얘는 어떤 취지가 있을까요, 도대체? 기업에서는 마음대로 해라. 이 취지는 어떤 취지겠어요? 이건 여러분 아직 민법 공부 안 해도 되지만, 손해사정사 제도가 바뀌면 민법이 또 들어갈 건데, 또 제도 바꾸자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금년에 빨리 붙어야죠, 그죠? 또 바꾸세요, 또. 실컷 바꿔놓고. 그때 민법 넣자입니다. 그때 시험 과목에. 왜냐면 어차피 법을 하는 업무니까. 근데 어쨌든, 민법에서는 제일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적 자치의 원칙입니다. 이건 뭐냐면 개인들끼리 알아서 해라. 국가는 최대한 덜 건들겠다. 이게 민법의 대원칙 중에 하나라고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기업보험에서는 니들이 뭘 하든 내가 건들지 않겠다. 이게 뭐예요? 바로 사적 자치의 원칙이 실현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법이 근대 민법으로 오면서 민법의 굉장히 중요한 점은 뭐냐면 최대한 덜 규율하겠다 이런 거예요. 국가가. 그래서 사적 자치 원칙을 실현하는 건 기업보험에서 오케이다. 그런데 개인보험에서는 소비자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상법 제4편은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어때요? 자, 잘 공부했죠? 지금 나온 단어들이 다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단어를 조합해서. 예를 들어 재보험, 해상보험, 기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 계약자 측에게
불리하게 변경해도 되도록 하는 이 조항은 민법상 사적 자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요. 그럼 맞죠? 맞는 내용이 되죠. 자, 그래서 보시면 22페이지로 가면 보세요. 첫 번째 줄에 상법 4편이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을 막는데, 자, 이제 이 막는 것의 성질을 보자고요. 제가 뭐라 그랬죠? 이 663조 본문과 단서까지를 놓고 보면 이게 상대적 강행규정이라고 그랬죠. 그럼 강행규정의 뜻이 뭐예요? 강제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정이죠. 강제적으로 행해져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 이런 거예요. 오빠 이제 나 사귀고 나서는 절대 바람 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거 강행규정이에요? 임의규정이에요? 본질이. 강행규정일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강행규정인데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강행규정인데 안 지키면. 강행규정은 안 지키면 깜빵 가는 거예요.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형법 생각해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죠. 법에서. 근데 살인하면 어떻게 해요? 안 지켰죠.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지켰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미 해버린 거 어떻게 해요? 죽은 사람 살릴 수 없으니까 사형을 시키거나 아니면 깜빵에 가서 뭐 무기징역을 살거나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형법이 아니라 이렇게 민사거래에서는 안 지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법에서 지키게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여러분 강행규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냐면요, 안 지킨 그 자체가 무효인 거예요.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강행규정은. 한번 볼게요. 거기 봅시다. 만일 이 규정을 위반하면 강행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해당 약관 조항은 무효다. 이건 뭐예요? 이렇게 아무리 적어봤자 효력이 안 발생한다. 그럼 뭐가 적용되는 거예요? 상법이 적용된다. 이거예요. 시험에 잘 나오겠죠. 왜? 방금 법조문에서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불리하게 변경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법조문의 효력이 없었죠. 그런데 여기 해석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불리하게 변경하면 어떻게 된다? 해당 조항이 무효다.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해당 조항이 무효다. 왜 그러냐? 강행규정이니까. 따라서 강행규정이니까 해당 불리하게 변경한 해당 조항은 무효로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효로 된다. 그럼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내느냐? 무효로 되는 것까지는 공부했을 테니 요건 공부 못했겠지? 해가지고 이제 교수님들이 어떻게 내냐면 해당 조항이 아니라 해당 약관은 무효다.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죠. 약관은 유효예요. 뭐만 무효인 거예요? 그 바꿔놓은 조항만 무효인 거예요. 바꿔놓은 조항. 계약 자체는 유효예요. 바꿔놓은 것만 무효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어떻게 묻는다? 해당 조항이 아니라 해당 약관은 무효다. 이렇게 함정을 판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음 두 번째 문단 보시면 그 문장을 우리가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즉 계약자한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라고 하는데, 자, 얘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협상력이 약한 일반 대중,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일반 소비자죠. 개인 소비자. 개인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가계보험에 국한한다. 그죠? 가계보험, 개인보험. 가계보험에 국한한다. 따라서 어디에는 된다? 기업보험에는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제 기업보험이 뭔지를 좀 다뤄봅시다. 기업보험이 뭔지. 우리 강의는 기본적으로 50분 수업에 10분 휴식을 원칙으로 해요. 8시간이나 하기 때문에 하루에 여러분들이 안 그러면 못 따라옵니다. 자, 잠깐 쉬겠습니다.